강혜라, 너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아? 강영훈의 고함이 임원회의 실을 얼려버렸습니다. 청마의 핵심 신제품 발표를 망쳐놓고도 부하 직원부터 탓하는 헤라를 보며 끝내 참지 못한 것이었어요. 헤라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했다는 충격에 굳었고 김정선은 당장 그 말을 거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아니냐고. 당신과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할 줄 아는 건 없으면서 욕심과 허영만 가득하고 사고를 치면 남부터 끌어내리는 것까지 대체 누굴 닮았어? 그 순간 주미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받침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정선은 소리보다 미란의 눈을 먼저 봤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이 떨어지자 미란은 헤라가 아니라 정선의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오래 감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정선과 시선이 마주치자 미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석진이 회의 탁자 위에 새로 작성된 공모전 참가 규정을 내려놓았어요. 접수가 끝나고 최종 심사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범죄 전력자 수상 제외 조항이었습니다. 결제 요청자는 주미란이었고 조항이 통과되면 사실상 고은설한 사람만 공모전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석진은 임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감이 끝난 뒤 특정 참가자를 겨냥해 기준을 바꾸는 건 심사가 아닙니다. 공모전 조작입니다. 헤라의 대형 업무 사고와 미란의 조작 시도가 한자리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미란은 헤라의 실패보다 정선이 무엇을 알아챘는지를 더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어요. 대체 미란은 왜 은서를 청마에서 내쫓으려 하고 왜 헤라의 핏줄 이야기에 저렇게 흔들린 걸까요? 욕망의 덧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헤라는 청마 디자인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 기획서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회사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대표 상품의 최종 출시안이었는데요. 실무팀은 생산비와 안전 기준에 맞춰 장식을 줄이고 소재를 바꿨지만 헤라는 첫눈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해외 대형 유통사와 계약이 걸린 청마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장식보다 내구성과 가격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헤라는 거래처가 원하는 조건보다 자신이 참석할 공개 행사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보일지만 따졌습니다. 이미 승인된 원단을 수입 고급 소재로 바꾸고 생산 공정상 불가능한 금속 장식까지 추가하라고 했어요. 실무자가 그렇게 바꾸면 원가가 2배 가까이 오르고 납품 날짜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헤라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도 해결 못하면 왜 디자인실에 있어? 내 이름으로 나가는 제품인데 싼 티나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팀원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디자인 팀장이라는 직위를 앞세워 당일 제작 승인까지 밀어붙였어요. 원래는 생산부서와 품질부서의 검토가 필요했지만 자신이 회장 딸이라는 것을 이용해 결제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문제는 몇 시간 뒤에 터졌습니다. 헤라가 고집한 장식이 제품에 접히는 부분을 눌러 원단이 찢어졌고 급히 만든 시제품 12개가 모두 불량 판정을 받았어요. 더구나 해외 유통사 담당자가 예정에 없던 조기 방문을 통보했습니다. 이틀 뒤 보여주기로 한 최종 제품을 당장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승인한 변경안부터 숨기려 했어요. 결제 문서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실무자가 임의로 소재를 바꾼 것처럼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헤라는 계약직 전환 심사를 들먹였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당신 자리도 없어. 지금 누구 잘못인지 따질 때야. 책임을 함께 지자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겁을 먹은 직원이 수정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헤라는 몰랐습니다. 최초 승인 문서는 이미 차석진의 기획실로 자동 전달된 뒤였고 삭제해도 변경 이력이 남는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간 주미란은 더 은밀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운영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원자 검증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미라는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종 수상자 발표 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팀장은 이번 공모전이 이름과 경력을 가린 외부 블라인드 심사이며 공고문 어디에도 전과자를 배제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미 접수가 끝난 뒤라 규정을 추가하면 탈락한 참가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대답을 들으려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긴 뒤에 후회할 겁니까? 조건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미란이 원하는 것은 모든 참가자의 신원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이 공모전에 도전했다는 말을 헤라에게 들은 순간부터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은설을 탈락시킬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작품만 놓고 평가하면 미란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영팀장이 계속 난색을 보이자 미란은 새 규정 초안을 직접 건넸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도중이라도 지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적용 시점까지 이번 공모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정 지원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회사 평판을 위한 조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석진의 결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어요. 미란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석진이 내용을 꼼꼼히 보기 전에 일반적인 신원 검증 조항처럼 끼워 넣고 최종 발표 직전에 은설의 전과를 확인해 탈락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1등으로 뽑든 수상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석진의 책상에 올라가자마자 멈췄습니다. 석진은 신설 조항보다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했어요. 접수 마감 뒤 만들어진 기준을 이미 제출된 작품에 적용한다는 문장부터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외부 기관과 체결한 심사 계약에는 회사가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석진은 운영팀장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물었습니다. 팀장은 주저하다 미란의 이름을 밝혔어요. 석진은 서류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거절 표시만 하면 다른 결제자를 통해 다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라가 석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시제품 사고를 기획실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헤라는 생산팀이 자기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먼저 변명했습니다. 석진은 불량 원인을 묻지 않고 승인 절차를 왜 건너뛰었는지부터 물었어요. 헤라는 회장에게 보고할 시간도 없을 만큼 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을 서두르게 만든 사람도 헤라였고 해외 유통사의 방문 일정은 애초부터 바뀐 적이 없었어요. 석진은 헤라가 수정한 보고서와 최초 승인 문서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두 문서가 다르던데 어느 쪽이 사실이야? 헤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잘못 작성했다고 우겼지만 원본 파일의 결제 인증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뤄졌다는 말을 듣자 입을 다물었어요. 석진은 회장 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회사 기록까지 바꾸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헤라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고은설 일에는 그렇게 원칙을 따지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오빠는 대체 누구 편이야? 석진은 그제야 헤라가 업무 사고와 은설을 한데 섞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헤라의 편도 은설의 편도 아니라며 회사 일을 망치고 남에게 책임을 씌우는 사람 편은 들 수 없다고 했어요. 헤라에게는 그 말이 자신보다 은설을 믿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헤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미란에게 달려갔습니다. 공모전에서 은설만 떨어지면 석진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며 규정 변경을 서두르라고 했어요. 미란은 이미 서류를 올렸다고 답했지만 석진이 보류했다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헤라는 왜 직접 가서 밀어붙이지 않느냐며 미란을 다그쳤습니다. 미란은 헤라의 시제품 사고부터 수습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헤라는 자기 일은 아버지가 결국 덮어줄 것이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 은설을 밀어내려는 이유가 정말 헤라의 질투 때문만이었을까요? 잠시 뒤 영훈의 한마디에 흔들린 미란의 눈빛이 공모전보다 더 큰 의문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 태도에 미란도 짜증이 났습니다.
헤라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규정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헤라는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미란이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습니다. 이번 일까지 회장님이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내가 널 지킬 명분도 생겨. 헤라는 내가 널 지킨다는 말보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에 발끈했습니다. 미란에게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며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미란은 헤라가 던진 서류를 주우면서도 끝내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헤라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정선은 우연히 미란의 사무실 앞에서 두 사람의 언성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란이 헤라에게 내가 널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만은 분명했어요. 정선은 미란이 헤라를 어릴 때부터 돌봤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친엄마인 자신보다 더 절박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해외 유통사 담당자가 예정보다 일찍 청마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시제품이 모두 불량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대표 상품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영훈은 헤라에게 책임자로서 제품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헤라는 멀쩡한 시제품 하나를 급히 조립해 전시장에 올려놓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장식이 원단을 누르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제품을 직접 접어봤습니다. 순간 금속 장식이 빠지며 천이 길게 찢어졌어요. 회의실 안에는 마찰음만 크게 남았습니다. 헤라는 얼어붙었고 영훈은 찢어진 제품과 딸을 번갈아 봤어요. 해외 담당자는 이 상태라면 계약 일정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석진이 즉시 원래 승인안으로 복구한 시제품을 이틀 안에 다시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자리를 수습했지만 청마가 준비되지 않은 제품을 내놓았다는 인상은 이미 남은 뒤였어요. 손님이 나가자 영훈은 헤라에게 변경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 생산팀 실무자의 이름을 댔어요. 자신은 최종안만 확인했을 뿐 세부 소재가 바뀐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석진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최초 결제 문서와 수정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헤라가 직접 변경을 지시했고 사고가 난 뒤에는 자기 이름을 지우려 한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영훈은 헤라에게 왜 거짓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회사를 살리려고 서둘렀을 뿐이며 직원들이 제대로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맞섰어요. 사과는커녕 다시 부하 직원을 탓하는 모습에 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운영팀장이 공모전 규정 변경안까지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오늘 중 결제를 끝내야 한다고 재촉해 임원회의에 직접 올린 것이었어요. 석진은 헤라의 사고를 다루던 화면 옆에 새 조항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통과되면 이미 접수된 특정 참가자를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영훈은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회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답했어요. 전과자가 우승한 뒤 언론에 알려지면 청마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석진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지원 조건에 없던 기준을 결과 발표 직전에 추가하는 순간 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남기기 위해 규칙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외부 블라인드 심사라 아직 누구의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자 석진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조항 검토 메모에 고은설 씨 판결문이 첨부돼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운영팀이 참고 자료로 붙였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결제 문서의 작성자 기록에는 미란의 비서실이 직접 파일을 올린 것으로 남아 있었어요. 헤라는 눈을 피했고 정선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은설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거라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심사 전에는 이름을 가리고 결과가 나온 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골라내겠다는 건 공정성 검토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미라는 헤라가 은설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과자의 입사가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라고 압박했어요.
석진은 입사 검토와 작품 심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공모전 결과부터 비틀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영훈은 두 사람의 말을 듣다가 헤라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디자인 팀장이라면 공모전을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라는 것이었어요. 헤라는 공정성이나 회사의 미래보다 고은설이 들어오면 디자인실 분위기가 엉망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어요. 영훈은 헤라가 업무 사고를 낸 순간에도 은설부터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강혜라, 너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아? 도입에서 보았던 그 말이 다시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영훈은 정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아니냐며 두 사람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소리쳤어요. 실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욕심과 허영만 앞세우는 헤라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정선은 화가 나 영훈의 말을 막았지만 그 순간 미란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정선은 이번에는 더 정확히 봤어요. 미란의 얼굴에는 헤라가 모욕당한 데 대한 분노보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 대한 공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영훈은 헤라의 팀장 권한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수정보고서 작성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결제에서 빠지라고 했어요. 이어 공모전 규정 변경안도 폐기하고 기존 공고와 외부 심사 계약을 그대로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회사 이미지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영훈은 더 차갑게 답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망친 건 아직 뽑히지도 않은 참가자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겨냥해 규칙부터 바꾸려 한 우리 쪽이야. 그 한마디로 미란의 첫 번째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은설을 막으려는 이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정한 심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헤라는 미란을 붙잡고 어떻게든 자신을 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핏줄까지 의심한 것은 모두 은설 때문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미란은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헤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사가 고은설 하나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자신이 벌인 업무 사고까지 은설과 미란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 정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선은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헤라가 미란에게 자기를 복귀시키라고 명령하고 미란이 그 말을 모욕처럼 받아들이면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미란은 회사 임원이기 전에 헤라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빚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진 정선은 영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딸에게 핏줄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먼저 따졌어요. 영훈도 지나친 말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헤라가 벌인 사고와 거짓말을 또 감싸줄 생각은 없었어요.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야. 정말 병원에서 착오라도 있었던 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나 싶었던 거야. 영훈에게는 분노 속에서 나온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에게는 미란의 흔들린 눈빛 때문에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 됐어요. 흘려들을 수 없어진 순간부터 오래전 기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헤라를 낳던 날 난산 끝에 정신을 잃었어요. 몇 시간 뒤 깨어났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겨준 사람도 자신이었다며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정선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힘든 시간을 지켜준 것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정선이 보려 했던 신생아 팔찌를 미란이 먼저 치웠고 아이가 자라면서 사용한 진료 수첩도 늘 미란이 보관했어요. 헤라가 열이라도 나면 친엄마인 정선보다 미란이 더 크게 놀랐습니다. 모두 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훈의 한마디 뒤에는 그 정성이 두려움처럼 느껴졌어요. 정선은 출산 당시 병원 이름과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의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란에게 먼저 묻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선이 조용히 과거를 더듬는 동안 석진은 공모전 심사를 회사 밖으로 완전히 넘겼습니다. 미란이 규정을 흔든 사실이 확인된 이상 내부 담당자가 평가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모든 작품은 새로운 번호로 다시 섞였고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에게는 회사 관계자가 보낸 연락을 받지 말라는 공문까지 전달됐습니다. 참가자의 이름과 과거를 아는 사람은 심사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도 미란도 어느 번호가 은설의 작품인지 알 수 없게 된 셈이었어요. 석진은 심사 종료와 동시에 점수표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한 명의 점수라도 뒤늦게 바뀌면 기록이 남는 구조였어요. 이 조치가 알려지자 헤라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규정으로 은설을 탈락시킬 수 없다면 작품 자체가 낮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야 했어요. 그러나 헤라는 은설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자기가 갖지 못한 감각을 은설이 가진 것이 싫었고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까지 크게 부풀려 몰아세웠거든요. 헤라는 미란에게 외부 심사위원 명단이라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이미 감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또 움직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 대신 수상 이후 입사를 막을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작품 점수는 건드리지 못해도 당선자의 과거가 공개되면 회사가 여론을 이유로 물러설 수 있다고 본 것이었어요. 미란은 기자 한 명에게 익명으로 연락했습니다. 청마 공모전 참가자 중 살인죄로 복역한 사람이 있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수상까지 밀어주려 한다는 제보였어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회사 특혜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공개 행사에서 질문 하나만 나오면 은설의 과거가 먼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미란이 언론 쪽에 덫을 놓는 사이 은설은 집에서 공모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청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평가받고 싶었어요. 감옥에서 보낸 10년도, 살인자의 딸이자 살인자로 불린 시간도 작품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은국은 괜히 기대하지 말자며 마음을 눌렀지만 결과 발표 시각이 가까워지자 은설보다 더 자주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동생을 믿지 못했던 지난 세월 때문에 이제라도 무엇이든 대신 해주고 싶었지만 이번 결과만큼은 은설 혼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위로도 축하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외부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각 심사위원이 따로 보낸 점수가 한 화면에 모였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참가 번호 17번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심사위원이 17번을 최종 우승작으로 선택했고 실용성과 독창성 두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석진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이름부터 열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관의 전자서명과 평가 시간이 모두 정상인지 확인했고 운영팀 전원이 보는 앞에서 결과 파일을 공인했어요. 그제야 참가자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참가번호 17번 옆에 나타난 이름은 고은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작품만 보고 만장일치로 선택한 결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헤라와 미란만은 손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헤라는 화면 속 이름을 보자 입술이 굳었고 미란은 자신이 규정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진은 두 사람의 표정을 확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를 즉시 외부 기관과 회사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발표를 미루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꿀 여지를 없애려는 조치였습니다. 은설은 우승 통보를 받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은설이라는 이유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고은설이라는 이름이 가려진 자리에서 작품만으로 선택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건드렸어요. 그동안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판결문과 전과부터 봤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도 과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설의 손끝만 보고 답을 내린 것이었어요. 은국이 조심스럽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은설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부터 흘렀어요. 기쁜 결과였지만 그 결과를 엄마 박희정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 마음은 오래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공개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가 직접 작품을 설명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은설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과거까지 따라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를 감추고 들어가면 미란과 헤라가 그것을 약점으로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상식 당일
청마 로비에는 사내 직원뿐 아니라 기자와 업계 관계자까지 모였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참가 번호 17번이 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공개됐어요. 최종 우승자는 고은설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설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객석 앞줄의 석진은 다른 수상자를 대할 때와 같은 표정으로 결과표를 건넸습니다. 특별한 친분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은설이 자기 힘으로 선자리를 지켜주는 태도였어요. 헤라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 직무까지 정지된 자신과 달리 은설은 청마 한가운데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더구나 석진은 은설에게서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작품 설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한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에게 제보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은설 씨가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한 사실이 맞습니까? 축하하던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은설에게 몰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헤라는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듯 은설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놀란 척했지만 질문이 나올 시각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침착했어요. 은설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자신이 살인죄로 수감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명을 벗고 진범을 찾을 겁니다. 변명처럼 길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고 도망칠 생각도 없다는 태도로 사실과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나눴어요. 기자가 판결까지 난 일을 어떻게 부정하느냐고 다시 묻자 은설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으며 진실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헤라는 그 말을 듣고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걸린 문제예요.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살인 전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설은 헤라를 바라봤지만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제 전과가 작품을 대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시상식의 본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렸어요. 이름이 가려진 심사에서 작품만 보고 뽑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석진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헤라 편도 은설 편도 아니라던 그가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공모전은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신원을 모른 채 진행했고 모든 심사위원이 같은 작품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청마 내부 누구도 결과를 바꾸지 않았으며 수상자의 과거는 심사 점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기자가 석진과 은설의 개인적인 관계를 묻자 석진은 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 역시 이름이 공개되기 전에는 17번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청마가 선택한 건 고은설 씨의 과거가 아니라 이 작품입니다. 이 말로 미란이 퍼뜨린 특혜 의혹도 힘을 잃었습니다. 외부 심사 기록과 전원 일치 결과가 이미 공개돼 있었기에 석진이 은설을 밀어줬다는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미란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상과 입사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정선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사람 이름을 보고 조건을 바꾸면 그게 오히려 청마 이름에 흠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은 은설의 과거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기준을 뒤늦게 만들어 결과를 뒤집는 행위가 더 부끄럽다고 했어요. 영훈 역시 아침 회의에서 기존 공고를 지키라고 지시한 상태였기에 미라는 더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은 가까스로 이어졌습니다. 은설은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며 당선작의 시작을 설명했어요. 오래된 흔적을 감추지 않고 새로운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디자인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기자들은 계속 은설을 따라붙었습니다. 헤라는 그 틈을 이용해 석진에게 따졌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은설을 지켜줬느냐며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전과자 편에 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석진은 은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공모전 결과를 지킨 것이라고 답했어요. 헤라가 계속 두위를 섞자 석진도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규칙을 바꾸는 순간
내가 팀장으로 있는 회사까지 무너져. 난 그걸 막은 거야. 헤라는 공정성이라는 말 뒤에 은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헤라의 질투를 달래주지 않았어요. 지금 헤라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은설이 아니라 자신이 망친 사업과 조작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헤라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은설이 청마에 들어오면 자기 손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헤라의 팀장 권한은 정지된 상태였고 은설의 입사 배치는 외부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반면 미란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설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려다 오히려 정선이 은설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정선이 단순히 공정성을 따진 것뿐인데도 미란은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상작 전시를 준비하던 직원이 은설에게 디자인의 원형이 된 물건도 함께 보여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작품 설명 자료에 오래된 아기 옷의 자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설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 옷은 박희정이 자신이 갓난아기 때 입었다며 평생 간직한 베넷 저고리였어요. 디자인 자료이기 전에 엄마가 남긴 유품이었기에 사람들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시작을 보여달라는 외부 심사위원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자수의 불규칙한 선을 현대적인 구조로 바꿔낸 과정이 수상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은설은 결국 설명 시간에만 직접 꺼내 보이고 바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베넷 저고리는 공모전이 끝난 뒤에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벌어진 헤라의 업무 사고나 미란의 조작 시도와는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낡은 옷 한 벌이 영혼의 분노 속에서 시작된 핏줄 의심을 실제 증거로 바꿔놓게 됩니다. 전시 설명날 정선은 회사 대표 가족 자격으로 행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자 소동 뒤에도 수상작을 정상적으로 공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미란도 정선 곁을 따라왔습니다. 정선이 헤라 출생 당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설이 유리 보관함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는 순간 정선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빛이 바랜 천 안쪽에 작은 꽃 세 송이가 이어져 있었어요. 꽃 자체는 흔한 모양이었지만 줄기 끝마다 실을 두 번 감아 안쪽으로 숨긴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선은 헤라를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서툰 솜씨로 베넷 저고리를 만들며 실이 풀릴까 걱정돼 같은 곳을 두 번씩 묶었어요. 꽃 한 송이는 비뚤어졌고 옷깃 아래에는 과일즙을 흘려 생긴 반달 모양 얼룩도 남았습니다. 미라는 새로 사주면 된다며 버리라고 했지만 정선은 자기 손으로 만든 첫 옷이라며 간직했어요. 지금 은설의 손에 들린 옷에는 그 비뚤어진 꽃과 반달 얼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설은 옷의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엄마가 보관하셨어요. 오래되고 상한 부분까지 제 작품의 선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선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희정이 보관했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고은설이 태어났을 때 입은 옷이라는 말이 더 크게 박혔어요. 자신이 헤라에게 입히려고 만든 옷을 왜 은설이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이 옷을 가까이 보려는 순간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란은 직원에게 전시물이 손상될 수 있으니 다시 넣으라고 재촉했어요. 그러나 정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설 씨, 이 옷을 잠깐 사진으로 남겨도 될까요? 은설이 허락하자 정선은 앞면뿐 아니라 옷깃의 얼룩과 안쪽 매듭까지 찍었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선은 그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정선은 은설에게 옷을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은설은 박희정의 유품 상자 안에 있었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자신의 첫 옷이라고 여러 번 말해줬다고 했어요. 정선은 박희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않는 척했지만 입술이 딱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선은 집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출산용품을 넣어둔 상자를 꺼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던 정선은 출산을 며칠 앞두고 찍은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젊은 정선의 무릎 위에 완성된 베넷 저고리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옷과 은설의 옷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비뚤어진 꽃의 방향도, 옷고름 한쪽이 짧은 것도, 옷깃 아래 얼룩의 위치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은 사진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기에게 만들어준 옷인데 왜 은설 씨가 가지고 있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미란이 정선의 뒤를 따라왔다가 그 말을 들은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을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란은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정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정선은 문 아래로 들이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닫은 뒤 일부러 방을 나갔습니다. 정선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미라는 다락으로 들어갔어요. 곧장 상자를 열어 앨범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선이 다른 곳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미라는 빈 사진 자리를 보며 처음으로 정선이 자신에게 덫을 놓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선이 사진을 숨긴 이유는 미란을 곧바로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인지 미란이 정말 그 사진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란은 정선이 방을 비우자마자 앨범부터 뒤졌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날 밤 정선은 문제의 사진을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베넷 저고리와 은설이 보여준 옷은 분명히 닮았지만 오래된 물건 하나만으로 두 아이의 출생까지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옷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 정선이 출산 뒤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선은 감정이 앞서면 가장 먼저 헤라가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도 미란에게 직접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래된 사진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헤라 낳기 전에 내가 만든 베넷 저고리 사진이 있더라. 참 오래됐지? 미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곧 낡은 물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며 웃었지만 정선은 미란이 사진보다 자신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정선이 그 옷을 은설이 가지고 있더라고 덧붙이자 미란은 대수롭지 않은 우연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정선은 아직 사진과 옷이 완전히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란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우연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정선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뒤 그 옷을 누구에게 준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미라는 정선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동안 물건이 뒤섞였을 수도 있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병원과 산후조리원이라는 장소를 먼저 꺼냈어요. 그 말이 정선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은 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미란이 출산 당시 물건이 바뀌었을 가능성부터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경계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기억마저 숨길 수 있었어요. 한편 청마에서는 공모전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설의 전과가 공개된 뒤 일부 거래처에서 우승자 채용 여부를 문의해왔어요. 헤라는 기다렸다는 듯 이 반응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팀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도 임원들에게 연락해 은설의 수상은 인정하더라도 입사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을 받고 우승 자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회사 이미지와 거래처 반응을 명분으로 입사 절차를 늦추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한 검토처럼 보였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은설이 청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일이었습니다. 석진은 긴급회의에서 외부 심사 계약서와 공모전 공고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공모전 우승자에게 일정 기간의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미 약속돼 있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공정성 논란뿐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었어요. 미라는 전과가 알려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맞섰습니다. 석진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제야 참가자의 이름을 알게 된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모를 때는 최고의 작품이라며 박수치다가 고은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약속을 바꾸면 청마가 스스로 블라인드 심사를 부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영훈도 이번에는 석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헤라의 업무 사고와 미란의 규정 변경 시도 때문에 이미 회사 안팎의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결과까지 뒤집으면 공모전 전체가 헤라를 위해 만들어진 행사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설에게는 공고대로 인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정식 채용은 근무평가 뒤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미라는 그 조건이라도 붙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헤라는 은설이 며칠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설의 첫 출근 날 로비에는 시상식 때보다 더 노골적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살인 전과자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느냐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얼굴을 확인하려 일부러 가까이 지나갔어요. 은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고 정해진 교육실로 향했어요. 헤라는 복도에서 은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여전히 팀장 행세를 하며 낡은 자료 상자를 은설 앞에 내려놓았어요. 신입이라면 창고 정리부터 해야 한다며 지하 보관실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이었어요. 은설은 상자를 들지 않았습니다. 공식 업무라면 담당자 지시서를 주세요. 헤라는 인턴 주제에 첫날부터 명령을 거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싸우지 않았어요. 헤라가 현재 업무 지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교육 담당자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감정으로 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순간 앞으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었어요. 그때 교육 담당자가 나타나 은설을 데려갔습니다. 헤라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한 번 체면을 구겼어요. 은설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미라는 헤라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은 은설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 괴롭힘으로 문제를 만들면 오히려 은설에게 피해자 자리를 내줄 뿐이었습니다. 헤라는 그럼 언제까지 참고 보느냐며 미란에게 화를 냈습니다. 주의사는 왜 고은설만 나오면 겁부터 내요? 나 때문이라면서요. 정말 나 때문인 거 맞아요?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처음으로 미란의 두려움이 자신의 질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묻기보다 은설에게 또 무엇을 빼앗길지부터 걱정했습니다. 같은 시간 정서는 은설이 전시장에서 회수한 베넷 저고리를 다시 보고 싶어 회사로 향했습니다. 친딸일지 모른다는 말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진만이 아니라 실제 옷의 안쪽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서는 은설에게 오래된 바느질 방식이 익숙해 확인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설은 경계하면서도 옷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정서는 자수의 모양보다 안쪽에 남은 실밥을 살폈어요. 자신이 바느질을 배울 때마다 실끝을 3번 감아 묶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서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사진 속 옷이 은설에게 전해진 과정도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정서는 옷을 돌려주며 어머니에게 이 옷의 유래를 자세히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설은 어릴 때 입었던 옷이라는 말 외에는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어요. 박희정이 왜 그 옷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은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 덕분에 정선의 의심은 커졌지만 동시에 함부로 결론 내릴 수도 없게 됐어요. 정선은 은설에게 오늘 대화는 당분간 둘만 알고 있자고 부탁했습니다. 은설은 이유를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엄마가 남긴 물건을 둘러싸고 누군가 또 비밀을 만들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미란이 전시장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선이 은설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어요. 미란은 곧바로 정선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선은 베넷 저고리의 자수가 예뻐 가까이 봤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미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정선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다급한 반응 하나가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선은 헤라의 어린 시절 물건을 정리하겠다며 미란에게 보관 상자 위치를 물었습니다.
미라는 오래전에 정리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선은 몇 년 전까지 미란이 그 상자를 직접 꺼내 예방접종 수첩을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혼자 창고를 뒤졌습니다. 헤라의 첫 신발과 사진, 돌잔치 때 사용한 물건은 모두 있었지만 출산 직후의 기록만 빠져 있었어요. 신생아 팔찌를 넣어두었던 작은 봉투도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없앤 것인지 세월이 지나 분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서 빛바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헤라가 태어난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발급된 물품 보관 영수증이었어요. 품목에는 신생아 의류 1점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령인 칸에는 정선이 아닌 미란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가 왜 미란에게 전달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그 옷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정선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미란이 정선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것을 본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장 빼앗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 물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선은 미란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도 모르는 척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은 뒤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어요. 이상하네. 헤라 신생아 팔찌만 없어. 미라는 오래된 물건이니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어요. 그날 밤 헤라는 자신의 직무정지 문제를 따지러 영훈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훈은 불량 사고의 책임부터 인정하기 전에는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헤라는 또다시 은설 때문에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훈은 헤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물었습니다. 은설이 없었으면 내가 승인 문서를 바꾸지 않았을까? 은설이 없었으면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을까?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훈은 핏줄 발언이 지나쳤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오늘까지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사과할 마음마저 사라진다고 했어요. 헤라는 울면서 서재를 나갔지만 자신의 잘못보다 은설을 향한 미움만 더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라는 헤라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처음으로 미란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버지가 내가 누구를 닮았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놀랐어요? 미라는 헤라가 모욕당해 놀랐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헤라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정선 엄마보다 먼저 나를 봤어야지. 왜 엄마 얼굴부터 봤는데?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미란의 눈빛을 본 사람이 정선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헤라는 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 침묵을 오래 기억하게 됐어요. 의심을 품은 사람이 둘로 늘어난 그날 밤 정선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헤라의 칫솔이 담긴 봉투와 자신의 검체가 들려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녀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선은 검사기관 앞까지 갔다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자신이 키운 딸을 예전처럼 볼 수 있을지 두려웠고 맞다고 나오면 오랜 친구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베넷 저고리 사진과 미란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떠올리자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선은 봉투를 접수창고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 본인에게만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정선은 접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너편에 미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미란은 정선이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정선이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지 확인한 미란은 입구 간판에 적힌 유전자 검사라는 글자를 바라본 채 굳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선이 의심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어요. 정선은 미란의 차를 보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미란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검사기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접수창고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정선의 검사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미란은 빈손으로 돌아서면서도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선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은설과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모전 규정을 바꾸듯 간단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은설은 베넷 저고리를 다시 상자에 넣다가
옷고름 안쪽에 뜯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이름표 같은 것을 떼어낸 흔적이었지만 언제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은설은 그 부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선이 왜 옷의 안쪽 매듭까지 확인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은설은 당장 정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의문뿐이었어요. 대신 뜯긴 자국을 사진으로 남기고 옷을 다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확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다음에 확인해야 할 작은 단서 하나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선의 휴대전화에 검사기관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검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선은 메시지를 읽고도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문 밖에는 헤라가 서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미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비밀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공모전 결과를 뒤집으려던 미란의 조작은 실패했습니다. 은설은 작품만으로 청마에 들어왔고 헤라는 자신의 무능과 거짓말 때문에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 등장한 베넷 저고리는 출생의 진실을 한꺼번에 폭로하는 증거가 아니라 정선과 헤라가 미란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단서가 됐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미란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헤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은설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말이에요. 미란은 어두운 계단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디에도 전화하지 못한 채 정선의 방문만 바라봤어요. 그때 방문 안에서 정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확인할게. 미란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정선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헤라도 문 밖에서 모두 들었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선과 헤라의 친자 검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미라는 은설의 베넷 저고리에 남은 뜯긴 자국까지 없애려 할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응징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